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참여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건 Y8에서도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자가 속출한 사건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7일 청산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한 배재민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가게 된 스포츠계 이야기도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꼭 끼워 뉴스 시간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은 금지됩니다. 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박람회와 동호회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요.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 다중이용시설도 폐쇄됩니다. 예, 자, 이번 조치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높은 이른바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자,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인 건데요. 네. 자, 고위험 시설 어떤 곳이 있습니까? 총 12종류입니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그리고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GX 같은 실내 집단 운동, 뷔페, PC방,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입니다. 이렇게 12종류 제가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예.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 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서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방역 수위인 거리두기 2단계, 원칙적으로는 이런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제한되고요.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비나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같은 종교시설의 그 소모임 이런 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되고요. 비대면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서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 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당장 이번 주 주말에 계획했던 예비 신혼부부들 네.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한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는데요. 이 날짜가 8월 29일이었습니다. 전달하는 중에 결혼식장에서 연락을 받고 예. 한동안 전화통화를 오래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연기 말고는 또 취소 예.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시험들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에도 한 교실 내에 50명을 넘으면 안 되고요. 프로야구나 축구 잠시 한 30% 정도 정원으로 관중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고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 휴관이나 휴원 권고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요. 유치원과 학교도 등교 수업 인원을 축소해서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도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같은 이런 근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코로나19 어떤 간접 접촉 이 가능성 때문에 비상이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 어제 오후 8시쯤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어제 CBS 사옥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제인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CBS 기자가 어제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낙연 후보가
썼던 마이크가 이 출연자가 썼던 마이크라고 해서 예. CBS 측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겁니다. 예. 이 후보뿐만 아니라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같은 당 김용민 의원,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도 자가 격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후보가 어제 이 소식 접하기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핵심 인사가 총집결했던 자리라 걱정이 큽니다. 또 김부겸 후보는요. 전당대회 캠프 사무실을 잠정 폐쇄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캠프가 입주한 여의도 건물 같은 층에 극우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 밀접 접촉자가 방문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캠프 사무실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고요. 김 후보 캠프 측은 관계자들은 이들 밀접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코로나 검사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의를 오후 1시로 수년하기로 했고요. 또 한편 CBS는 정규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라디오는 오늘 하루 종일 음악방송을 편성하고 TV방송도 사전 녹화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앙 언론사가 셧다운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나마 좀 하나 희소식으로 봐야 되나요? 국산 치료제 맞은 원숭이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위기 속 기회라고 해야 할지 한 줄기 빛이라고 해야 할지 자, 이 소식이 좀 저는 주목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영장류 감염 모델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생명공학연구원은 영장류 감염 모델 실험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연은 지난 3월부터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에 착수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능 실험 지원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 영장류 감염 모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직접 실험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 기업에서 각각 개발을 했고요. 두 곳에서 개발했는데 한 곳에서는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 또 한 곳에는 DNA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장류에 투여한 후 24시간이 지나자 활동성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DNA 백신 후보 물질 투여군에서는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쳐서 영장류에 접종한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48시간 이후부터 바이러스가 주요 감염 경로인 상부기도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조군, 그러니까 접종하지 않은 감염 모델과 비교해서도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생명연 감염병 연구센터장은 해당 치료제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선 임상 1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상 1상이면 이제 정말 네, 아주 사람에게. 초반 단계인데요. 이게 임상 한 3상을 거쳐야만 이제 치료제로 실제로 네. 그 시중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네.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실험 결과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그렇습니다. 소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사건 소식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달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져 구속될 뻔했던 정창옥 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끝내 구속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 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가 사실 한 번에 면죄부를 받았거든요. 예.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는데 당시에 이제 경찰이 신청했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이런 행위를 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가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구속됐군요. 네. 자, 근데 같은 집회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로
저 구속영장을 이제 경찰이 신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른 분인데요. 이 예.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 씨는 기각됐습니다. 이분은 근데 조금 더 대담한 행동을 했는데요. 네, 차량을 몰고 돌진했는데 예, 맞습니다. 기각됐어요? 네. 예. 이날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를 놓고서 한때 한 검색창 사이트에 예. 구속영장 기준 이게 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나 예.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과 직업, 가족관계와 또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하든지 해야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참, 네. 애매모호한 판결이 나온 거죠. 예, 예. 기각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예. 이 씨는 15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에게 예. 그 옆에 지나가던 경찰도 아니 지키고 있던 경찰들에게 차량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경찰들이 몸을 피해서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고요.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검무소에서 체포됐는데 검거 당시에 속옷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봐서는. 근데 이게 유럽처럼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나서 바로 테러 네. 범을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네. 분이 아직은 구속이 안 되는군요. 확실히 자, 그 특파원 생활을 좀 하셔서 좀 알고 계시군요. 예, 하도 그때 테러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네.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의 꼭기호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57명에 이른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어제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전날보다 138명이 추가된 것이었는데, 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역시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었던 이용필 뉴스엔조이 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8.15 광화문 집회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네. 한 얼마 동안 진행되고 어떻게 지켜보셨죠?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8.15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한 5시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예. 일부 참가자는 새벽까지 남아서 계속 집회를 했었고요. 새벽까지요? 네네. 아하. 그럼 거의 12시간 이상을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부 참가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 계속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회를 했습니까? 그분들은? 예, 방역으로? 일단은 이제 이 집회 현장에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참석을 했고요. 예. 주로 이제 극우 개신교 네. 시민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당시 현장이 워낙에 덥고 습하고 또 비도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주변에 있는 은행 ATM기나 아니면 광화문 역사 안, 네. 편의점, 예. 식당, 카페에도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현장을 지켰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원하고 하다 보니까는 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고요. 예. 또 특히나 이제 노상, 길거리에서 비가 안 올 때 둘러 앉아서 함께 또 식사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렇게 거의 12시간 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셨을 텐데. 네네. 또 일부 또 시위 참여자는 코로나에 걸릴 염려 없다.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침을 뱉는 모습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실제로 보고는 침을 뱉거나 그런 사람은 제가 직접 보진 못했고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참석자 마스크를 착용할 게 있었는데 예. 다만 이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고요. 네. 말 그대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선체로 집회를 했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집회다 보니까는 예.
구호나 뭐 기도, 찬양할 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좀 위험한 상황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전 목사의 그 뭐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지켜보셨습니까? 네네. 뭐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분은? 뭐 늘 하던 소리인데 제가 작년 10월부터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반정부 집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늘 하던 소리 뭐 이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발언했는데 본인이 사랑제일교회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테러를 당했다. 아, 테러를 그런- 당했다. 아, 이전에 예, 뭐, 그- 예. 그래서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거다. 확진자가 그런-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교회가 네. 테러를 당했다. 예. 이렇게 설명하던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그제였죠? 예. 그제 한번 좀 전화 인터뷰를 해서 아, 그 근거를 물어봤는데 본인은 이제 그 테러가 북한의 소행일 것 같다. 북한의 소행이요? 네. 예. 그래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2주 전부터 제보가 본인한테 계속 들어왔다. 교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뭘 뿌리고 다닌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지금 영상 분석 중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와서 뭔가 뿌렸다. 그리고 예. 그 모습을 담은 이제 뭐 이를테면 CCTV 화면이겠죠? 그렇죠. 그런 걸 뭐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설명을 했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소에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교회 내에서 계속 뭐 집회도 해오고 예. 매일 어떤 교회에서 계속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이 8.15 대회를 앞두고 사람들이 대거 나오는 그 이유가 예. 어디에 있겠느냐. 누군가 분명히 와서 이렇게 뿌린 건데 바이러스 뿌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바이러스가 무슨 밀가루도 아니고 네, 그 맞습니다. 어떻게 뿌립니까, 그거를? 네. 예, 좀 황당한 주장인데 어쨌든 뭐 이분들이 뭐 영상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네. 뭐 다시 한번 연락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셔야겠네요, 이 기자께서. 네, 한번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께서도 거기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 검사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요? 네, 저도 이제 특별히 증상은 없고요. 어제 이제 받았고 이제 저도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런 정광훈 목사의 그 집회 현장 계속해서 이렇게 취재하시는 이유 뭡니까?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파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정광 목사가 과잉 대표되는 기독교 안에서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 전 목사가 과잉 대표된다. 그럼 결국 뭐 대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럼요. 사실 이제 작년 6월에 예. 정광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문재인 예. 대통령 하야를 선언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교계 안에서는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이미 대표성을 상실한 지가 오랜데 예. 일반 사회나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기총 예. 하면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지. 예.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약자죠, 이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한기총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상실했고 그런데 이제 정 목사는 자기가 한기총 대표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1200만 성도를 대표한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예. 집회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아까 그 취재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그 이제 시위 참여하신 분들이 뭐 날씨가 더우니까 습하니까 네. 뭐 이를테면 뭐 현금 자동 인출기라든지 맞습니다. 뭐 근처에 카페라든지 편의점 네. 이런 데 들어가서 있는 모습 많이 보셨다고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이분들 중에 혹시나 네. 뭐 이제 이를테면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를테면 뭐 가게 주인이라든지 그 종업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민감해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또 마치 성수기처럼 예. 그렇게 또 장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일단은 그 방역들을 또 다시 한번 하시고 소독도 하시고 예. 좀 그러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현장에 계시면서 보신 것 가운데 뭐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예, 여전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부 이제 보도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예, 광화문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경복궁부터 이제 저기 시청까지 거리를 가득 메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전국 각지로 또 뿔뿔이 지금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빨리 좀 그 검사를 좀 받고 자발적으로 여기 확산하는데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현장에 있을 때.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제 집회라는 게 이게 네. 사실 거기 참여하신 분들 뭐 명단을 일일이 파악하는 게 사실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당연히 역학조사 힘들게 되고요. 네네. 그럼 결국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검사 받지 않으면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아무래도 예, 예. 예, 뭐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좀 사실은 이게 방역 당국도 이게 지금 일일이 찾기가 힘들다. 예, 그런 상황이죠. 좀 하시기 때문에 예. 이 처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다만 이제 아무튼 좀 너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이런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좀 자발적으로 받아달라 예. 이렇게 이 요청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그 현장에서 그 촬영된 뭐 화면 또는 사진을 보면은 네. 뭐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 받고서 병원으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되면서 마스크를 안 쓴 모습 또 네. 마스크를 내리고 휴대폰 전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네네.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거는 좀 현장 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예. 예, 이제 사실 그날 제가 이제 전 목사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전 목사와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요? 예. 예. 전 목사와 이제 직접 통화를 했고요. 예. 본인은 계속 몸에 증상은 없다. 네.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고, 그래서 17일이었을 텐데요. 그날 17일에 검사를 받고 그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목사뿐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던 최측근 저 부목사나 전 목사 아내도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에 확진 상태고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이제 그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막 웃으며 통화를 하고 구급자에 타서도 마스크를 올리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게 자꾸 마스크를 올리고 좀 어떻게든 좀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본인도 좀 민망해서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전 목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해오셨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의 어떤 대표성이 오래전에 떨어졌다. 이미 네네.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광훈 목사 이분 자체가 또 뭐 교단에서 파문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개신교에는 이제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개신교 내부에서도 전 목사가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네. 굳이 엄밀히 따지면 목사는 맞고요. 예. 현재 좀 전 목사 자신이 세운 또 다른 그 어떤 교단이 있는데 군소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예. 저기 현장을 계속 취재하시고 지키신 기자분이라서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좀 네네. 시간이 벌써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네네. 이제 양성 판정 안 받으시고 예. 네. 예. 그리고 음성 판정 나오시고 시간 되시면 직접 스튜디오 나오셔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조의 이용필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논란이 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에서 적극 찬성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다시 불붙은 친일파 파면 논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네, 배 의원님. 먼저 이 친일파 파면 논란 전에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8.15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확진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 문제 왜 심각하다 보십니까?
그 특정 종교적 신념이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교회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의 이러한 정치적 집회도 신도들의 행동들이 더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으로서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천지 교회보다 더 지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천지 교회는 내부 신도들의 공부 모임 수준에서 활동을 했다면 지금 사랑제일교회 감염 확진된 분들의 활동은 공개적이고 그리고 다중적인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께서 이번 휴가철과 연휴 기간이 감염 확산의 고비라고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거는 정부가 8.15 대규모 집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과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정의당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얘기지만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부족한 병상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지금 병상 수 확보를 못하고 있고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병상 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정부와 그리고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발 확산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처를 좀 빨리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다음에 당장 또 급한 것은 병상 확보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당에서 8.15 집회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뭐 방조했다 이런 식으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 사실 이제 정광훈 목사 등이 주최하는 집회는 사실 통합당 집회라고 거의 뭐 등식으로 동일시했던 과정도 있고 또 특히 총선 전에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다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이 이번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들도 확산 우려를 제기했던 만큼 통합당이 사실은 이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를 만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이날 통합당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집회에 참석을 했고 또 지역구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또 만남의 광장이었다. 스스로들 또 자찬을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찬까지 했습니까? 스스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현직 당협위원장 또 지역구 당원들이 참석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국민들께 하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통합당이 나서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뭐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잘못됐다라고 뭐 지적하면서도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메시지는 또 달리 봐달라 이런 의사를 밝히셨는데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문제는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통합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없고 젊고 건강한 경증 환자 정도만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입원 대기 상태로 있다는 거죠. 병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국회의 자리로 논의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병상 확보를 위해서 민간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파묘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익태와 박정희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에 대한 서훈 취소, 파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언론에서 파묘를 너무 자극적으로 좀 써주셔서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돌이켜보면 2001년도에 약 120여 명의 학자들께서 8년 동안
친일 인명 사전을 집필을 네. 했습니다. 예, 예. 이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된 인원은 약 4,776명인데요. 예. 강점기 시기 인구 평균 한 2천만 명으로 잡는다면 네. 그 당시 국민 0.025%. 예. 그래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날 기념사를 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 또 미래통합당의 인사분들이 네. 많이 반발을 하셨는데 그럼 모두가 다 친일했던 사람들이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네.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만 선정한 것이고 그런 네. 분들을 반일 민족 행위자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확인된 분들이 사실은 국가로부터 예. 훈장을 받거나 또 이렇게 훈장을 받은 분들이 현충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훈장을 환수하거나 예. 또는 또 환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광복해서 주장하시는 것은 이렇게 친일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네네.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예. 그리고 반일 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그래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예. 이장을 하거나 예.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안내판 그러니까 친일 행위에 네. 대한 네. 것을 기술한 안내판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이 김원웅 회장의 주장이고 예.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네네. 드린 거고 예.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에 공론화하고 그리고 예. 합의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완전한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논의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수층에서는 뭐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그 어떤 공원이 있다, 공원이 네네.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파묘, 서훈 취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공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과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가려져 있었고 또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생각인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합의할 만한 내용들이 있겠느냐. 저는 충분히 그동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0여 명의 학자들께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증빙과 그다음에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그럼 다시 다 확인한 과정과 그리고 서로가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김원웅 회장이 주장하시는 내용도 모두 파묘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선정적인 표현이신 것 같고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민족 행위자로 서훈을 취소한 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장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이장을 할지, 이장을 권고할지 아니면 이런 안내판을 세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에 앞서서 공만을 얘기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과만을 또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상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자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친일 행위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해당자들의 당사자들의
어떤 공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려진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공과는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인식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친일 행위 부분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파묘라는 표현은 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장하는 방안은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뭐 파묘라만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는 아마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네. 그 공에 대해서 예.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도 계시고 어제 제 발언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네. 주장들을 하시는데 네. 공론 분열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제대로 국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그리고 네.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의 과정을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였다라고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 또는 그 친일 행적에 대한 예.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상훈법 개정안이라든지 국립묘지법 이런 게 21대 국회에서 좀 일단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김원웅 회장님 말에 따르면은 예. 이번 총선 전에 총선 출마자들에게 상훈법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대한 예. 찬성 여부를 물었고 당선자 중에 196명이 예. 찬성을 했고 이 중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몇 분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정확하게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한다면 절차나 방식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일부는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 여론도 좀 어떻게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입법 발의가 된 법안도 있고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이런 예. 입법 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공은 공대로 주장하시는 분들 또 제대로 된 친일 청산과 역사 세우기를 또 바라는 분들이 충분하게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예. 충분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원내 대표시니까요. 이제 정의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9월 당대표를 선출하는 조기 이제 동시 당직 선거 치르는데, 자,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 리더십 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진보정 등 이것도 하나의 위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포스트 심상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 해주시고 예. 또 정의당과 또 진보정당의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보정당이 위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를 저희들한테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의당에게 심상정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또 심상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또 진보정당 20년 동안 함께 지지해 주셨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함께 만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심상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여전히 새로운 심상정 또 새로운 노회찬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들의 활동과 지지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당직 선거를 통해서 진보 정당이 변화해야 될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또 걱정스러워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어떤 죽음 이후에 뭐 이를테면 빈소에 어떤 젊은 의원들이 예를 들면 뭐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당원들 탈퇴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 조문 관련해서 뭐 정의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 전체적으로 의견이 양분되었던 상황이 있는 거죠.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뭐 판이 부딪혔다, 세대 간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들도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의당 내에서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건 정의당의 논란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새로운 세대가 큰 역할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존중하고 또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들이 좀 성숙한 토론의 과정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들이 좀 갈등 또 감정적 측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탈당하신 당원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산업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세대가 이미 등장을 했고 이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는 보편적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의당의 주요한 정책과 비전으로 담아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보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이번 박원순 시장 조문 과정에서 성찰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였는데 제가 이전에 기억하기로 배우님께서는 뭐 존경하시는 뭐 정치인, DJ 다 이런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민주화를 위해서 세 번의 죽음을 걸면서까지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민주화의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의 의지를 꺾지 않는 그 신념은 누구나 다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민주화 시대에 사실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때로는 지지받지 못했던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서생 같은 냉철한 인식. 서생 같은 냉철한 인식이요. 또 상인 같은 현실적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진보정당 또 진보정치가 걸어가야 될 말씀을 사전에 미리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내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저희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과정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 감각 그리고 대중적 감각을 갖는 것이 현재 저희 정의당에게 주어진 또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청각에 돌아오겠습니다.